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 세무이급 94회 2강 실무 강의로서 일반 전표부터 부가세 신고서까지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회사 이름이 주다음전자입니다. 우리 회사는 제조, 도매, 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일반 전표 1번입니다. 4월 20일 원금 3억 원인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이자 수익 2,10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23만 4천 원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 전액이 보통예금으로 이체되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이 문제의 포인트는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가 나오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두 가지가 있죠. 예수금 아니면 선납세금이 되는데요. 돈을 지급하면서 내가 원천징수를 하면 예수금, 반대로 돈을 받으면서 내가 원천징수를 당하면 선납세금이 됩니다. 지금은 이자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당했으니까 선납세금이 되며 선납세금은 자산입니다. 간단 거래 내용은 만기가 된 정기예금과 이자를 받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정기예금 3억 원과 이자 2,100만 원을 받는데 323만 4천 원 원천징수 당하고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받는 내용이 되겠네요. 정기예금은 계정 과목이 정기예금, 이자 받으니까 이자 수익 2,100만 원, 323만 4천 원이 선납세금이 되죠.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팀 짜고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으니까 차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없네요. 자, 입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4월 20일 차변 3번 선납세금이 3234불, 또 차변 3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317766불, 대변 4번 정기예금 정기 금액은 3억 300불불, 대변 4번 이자 수익이네요. 이자 수익 2,100만원.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났고요. 입력이 끝나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다소 소요되더라도 이렇게 꼭 계정 과목과 금액이 대차 차익이 있는지 확인은 한번 해봐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번 5월 25일 주식 발행 초과금 500만원을 자본금에 전입하기로 하고 넣기로 하고 액면금액 5,000원인 주식 1,000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무상증자가 되겠네요. 자, 일단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증자라고 하며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하면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 이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회사 주식을 소각하면 태워버리는 것을 감자라고 합니다. 감자를 하면 무조건 차변에 자본금이 줄어들며 액면가 곱하기 감소 주식수가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지금은 무상증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했죠. 대변에 무조건 무엇이 증가된다? 자본금이 증가되며 이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가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되고요. 다음 무엇을 가지고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가지고 자본에 전입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없네요. 자, 이 문제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처리가 가능한가요를 물어본 문제가 됩니다. 입력하러 가볼게요. 5월 25일 차변 3번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금액은 5불불. 대변 4번 자본금이죠. 자본 금액은 5불불.
크게 문제가 없네요. 1-2번 문제는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으며 무상증자, 유상이 아니라 무상증자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6월 18일 공장 의미가 있죠. 500번째 신설을 위하여 개인인 홍길동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면서 토지 구입 대금 1억 원과 토지의 취득세 3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이거 취득세에 관련된 문제네요. 우리가 세자로 끝나면 다들 세금과 공과죠. 각종 세금은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거 말고도 각종 협회비라든지 또는 가산세, 각종 범칙금 등이 세금과 공과입니다. 하지만 세로 끝나더라도 무슨 세로 끝나면 다 세금과 공과인데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된다라는 거. 따라서 이 내용은 토지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토지 1억이 아니라 1억 350을 구입하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이고요. 토지는 토지가 되겠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었으니까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산 과목 없네요. 자, 입력하러 가볼게요. 06월 18일.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난이도 조절 문제가 되겠죠.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토지, 입금이 아니라, 죄송해요. 3번. 토지 201번이죠. 금액은 103500불. 대변 4번 보통예금이네요. 입력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4번. 7월 1일 장기 투자 목적으로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네요. 2018년 9월에 취득했던 매도 가능 증권 1,800만원, 2018년 공정가액 2,200만원, 2019년 공정가액 2,100만원을 2020년 7월 1일에 2천만원에 매각 처분하고 수수료 10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요즘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네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제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꼭 좀 익혀 주시고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자, 이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처분 시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다 제거가 되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발생일별로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2018년 9월에 매도 가능 증권 취득가액 1,800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분개를 하게 되면 차빈이 매도 가능 증권 1,800만원, 대빈이 보통예금 1,800만원. 아마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2018년 공정가액이 2,200만원이라 그랬습니다. 기말 평가를 해야 되겠죠. 1,800만원짜리가 2,200만원으로 올랐으니까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이 400만원이 발생됩니다. 물론 매도 가능증권은 400만원 증가되겠죠. 그러면 2018년 말에는 매도 가능증권 장부가액이 얼마가 될까요? 2,200만원이 됩니다. 다음 2019년 공정가액 2,100만원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2,200만원이었던 매도 가능증권이 2,100만원으로 줄었으니까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되죠. 일단 대변 매도 가능증권 100만원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만약에 2018년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없었더라면 이것이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과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수에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이월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100만원 생겼는데요. 이미 18년도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이 400만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익을 100만원 제거하게 된다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부분은 결산 문제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가능정권 평가 손실 100만원이 발생하였지만 2018년도 말에 여기에 매도 가능정권 평가이익이 400만원이 있어서 이 100만원을 제거하는 겁니다. 상계 처리되었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나는 매도 가능정권이 얼마 있다, 평가이익이 얼마다? 300만원이 되겠죠. 매도 가능정권 평가이익이 300만원. 물론 매도 가능정권 장부가액은 얼마? 2100만원. 매도 가능정권 평가이익은 300만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에 2000만원의 매각, 그리고 매각 수수료 10만원을 차감후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매도 가능정권을 처분했습니다. 2019년 말 공정가액이 2100만원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매도 가능정권은 2100만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얼마 받고 팔았습니까? 2000만원에 팔았는데 수수료 10만원 빼고 받았죠. 보통예금으로. 그래서 보통예금 1990만원.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충분히 되시리라 생각되고요. 여기서 매도 가능정권이 제거되는 시점에는 매도 가능정권 평가이익과 매도 가능정권 평가손실은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매도 가능정권 2019년에 매도 가능정권 평가이익이 얼마가 있었습니까? 300만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대변에 있는 것이 제거되려면 이렇게 차변에 와야 된다는 거.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차변 금액을 한번 봅니다. 2290만원입니다. 대변은 안 맞죠? 얼마가? 19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190만원 매도 가능정권 처분 손실이 될까요? 이익이 될까요? 이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수익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대변에는 매도 가능정권 처분이익. 자,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봐요. 이 부분이 상당히 난이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게 매도 가능정권 처분이익이 실제로 190만원이 발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 내가 2018년 9월 달에 매도 가능정권 얼마 주고 구입했습니까? 1800만원. 그리고 7월 1일에 2000만원에 팔면서 매각 수수료 하니까 본대는 200만원 남았는데 수수료 빼야 되잖아요. 빼니까 실제로 처분이익은 얼마다? 190만원이 남았죠. 이 문제는 앞에 거와 뒤에 거로만 풀 수가 결코 없는 문제입니다. 이 과정을 한 번씩 이렇게 다 해 보셔야지만 정확하게 풀이가 가능한 문제이며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자, 매도 가능정권 처분 시점에서는 반드시 매도 가능정권 평가 손익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매도 가능정권 평가 이익이 300만원 있었죠. 이게 제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매도 가능정권 처분 시 수수료는 매도 가능정권 처분 손익에 가감하고 수수료 비용은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매도 가능정권 1800만원에 취득해서 190만원 이익 보고 매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내용은 핵심이 매도 가능정권 평가 손익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거 매도 가능정권 매각하고 돈 받는 내용이에요. 정리는 조금 전에 해드렸고요. 매도 가능정권은 처분 시점에 매도 가능정권 평가 손익은 제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핵심은 매도 가능정권 평가 손익의 제거가 가능한가요? 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이거죠. 매도 가능정권 평가이익 300만원. 이게 어디에서 나왔으며 왜 없어져야 되는가? 여기에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되며 물론 정답은 여기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 꼭 좀 익혀 주시기를 바라며 이 문제는 결산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니까 힘이 드시더라도 꼭 좀 익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력하러 갈게요. 7월 01일입니다. 차변 보통예금이네요. 보통예금의 금액은 19900불. 또 차변 3번 매도 가능정권 평가이익이죠. 평가이익 300만원 3뿔뿔. 다음 대변 4번 매도. 자, 우리가 보시면 매도 가능정권 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매도 가능정권 123번짜리 당좌자산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투자자산입니다. 178번짜리 이것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금액은 얼마? 21뿔뿔. 대변 4번 매도 가능정권 처분이익이죠. 매도 가능정권 처분이익 190만원. 자, 입력된 사항 확인 한번 해봅니다. 7월 1일 맞고요. 맞고. 예, 입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자, 이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니까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더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8월 21일, 5월 21일에 3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주 치료 상사의 외화로 대여한 빌려준 8,000불에 대하여 만기가 도래하여 회수한 후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예금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거 외화 받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외환차익, 외환차손이 나오겠죠. 자, 일단 우리 문제가 8월 21일 문제인데요. 5월 21일 날 돈을 빌려줬죠. 그러면 이렇게 다른 날짜가 나오면 꼭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몇 월 며칠? 5월 21일. 자, 여기 나와 있네요. 단기 대여금 얼마 빌려줬습니까? 960만원 나왔죠. 누구한테? 치료 상사한테. 이거 별거 아니지만 다른 날짜가 나오면 확인을 한번 하시면 실수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960만원이네요. 자, 대여시 환율은 1달러당 1200원. 맞죠? 8,000불 곱하기 1200원 하니까 960만원입니다. 회수시 환율은 1100원, 880만원이 되겠네요. 손해봤죠? 얼마? 80만원 손해봤네요. 자, 단기 대여금 받는 내용입니다. 단기 대여금 960만원. 이 960만원은 5월 20일날 확인도 했고요. 곱해도 960만원입니다. 8,000불 곱하기 1200원을 보통예금으로 880만원이죠. 8,000불 곱하기 1100원 받아 80만원 손해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외화를 실제로 주고받으면서 이익을 보면 외환차익, 손해를 보면 외환차손.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은 일반전표와 매입 매출전표에만 나오죠. 결산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손실은 주로 결산에만 나옵니다. 자, 일단 단기 대여금이 얼마입니까? 96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의 얼마? 880만원. 80만원이 외환차손 팀자고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네요.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단기 대여금. 그렇죠. 그래주고요. 구분은 3번 4번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8월 21일 차변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880만원 8800불. 또 차변 3번 외환이죠. 외환 차손 금액은 800불. 대변 4번 단기 대여금이죠. 단기 대여금. 그래서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치료상사 960만원. 예, 입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일반전표가 총 5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4번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름으로써 일반전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1번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매출인지 매입인지, 두 번째가 부가세를 주고 받았는지, 세 번째로 적격 정빙 수료, 즉
세금 계산서,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 등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를 파악하고요. 마지막으로 매입이면서 부가세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불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위 내용은 매입 매출 전표 문제 전체에 해당되며 반드시 이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특히 매입 매출 전표는 하나라도 틀려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실 매입 매출 전표에서 핵심은 이 두 가지죠. 부가세 줬다 받았다, 그리고 적격 증빙 수료를 무엇을 주고 받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1번 살펴보겠습니다. 7월 25일 회사는 영업부서 800번대죠. 업무용 차량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乘用차. 자, 이게 1000cc 이상 우리가 매입세 공제 안 되는 차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렌트 빌리면서 7월분 렌트료 55만원 공급 대가네요. 나누기 1.1 부가세가 포함되었단 말이죠.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주 세무 캐피탈로부터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네요. 렌트료에 대해서는 임차료 계정 과목을 사용할 것.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은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받는 내용인가요?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죠. 부가세를 줬습니까? 55만원 공급 대가라 그랬죠. 5만원 줬죠. 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매입이면서 얘가 뭉치게 되면 불공 사유인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불공 사유죠. 증빙 서류로 무엇을 받았나요? 전자 세금 계산서. 그래서 불공이 됩니다. 그래서 매입 불공이 되고요. 50만원에 5만원 세무 캐피탈이고요. 전자 맞죠? 전자 세금 계산서니까 분계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계는 3 혼합으로 하셔서 하단 분계를 입력하시면 어떤 문제라도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업무용 차량 임차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승용차가 되겠죠. 업무용 차량 임차료 55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임차료 50만원에 부가세 5만원 따로 적지 않고요. 이렇게 뭉쳐서 55만원을 표시한 이유는 불공이죠. 불공일 때는 부가세 대거금이 나오지 않고 구입하는 거, 지불하는 거 안에 함께 적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예금은 보통 예금 별 문제 없고요. 렌트하는 게 사실은 임차료 빌려오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알려주었습니다. 임차료 55만원,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서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없습니다. 자, 핵심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표시해 두었는가 하면 요즘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이런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공 승용차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온 길에 구체적으로 한번 보단 말입니다.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와 캠핑용 승용차, 그리고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단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그리고 이륜차, 그리고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개별 소비세법 대상 승용차가 됩니다. 즉 불공 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승용차를 말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자,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7월 25일 07월 25일. 자, 매입이면서 불공 54번이죠. 불공제 54번. 자, 입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간 게 나왔네요. 나중에 이거 선택해야 된단 말입니다.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생략하고요. 공급가 50만원에 5만원 맞고요. 세무 전자 맞으니까 1번.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입력하다가 이렇게 파란 막대기가 꺼집니다. 그러면 하단에 꼭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이 선택이 잘못되면 0점 처리됩니다. 지금은 승용차 관련이죠. 승용차에 관련된 말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3번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붕괴는 3번. 차변 원재료가 아니죠. 임차죠. 임차 800건대입니다. 819번 임차료.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예, 됐고요. 입력이 끝나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생략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2번 8월 13일 주 항원으로부터 구매 확인서 영세임이 예측이 되네요. 예, 상품 2천만원을 매입하고, 자, 제품이 아니죠. 상품입니다.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이 내용은 돈을 주는 내용이죠. 매입입니다. 두 번째, 부가세를 지급하였습니까? 자, 여기에 보시면 문제에 부가세 관련 단어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단 말은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았단 말이죠. 정빙 수수료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 그래서 영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입 영세 2천만원의 부가세 영원, 거래처는 항원이 되고요. 전자 세금 계산서니까 맞고요. 붕괴는 이번 회차 무조건 3번 혼합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1번, 2번 현금 외상을 사용하셔도 좋고, 지금처럼 다 몽땅 3번으로 입력하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구매 확인서입니다. 상품을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상품 2천만원을 매입하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이며 상품은 상품이 되겠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어서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네요. 이 문제의 핵심은 외국과의 거래입니다. 외국과의 거래는 영세, 수출, 수입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영세인 경우는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가 꼭 나옵니다. 수출인 경우는 외국에 팔면서 적격 정빙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다. 왜? 수출의 경우에는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이고요. 소비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입인 경우는 수입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세관이 주로 나오며, 세관이 나오면 주로 세관에는 부가세만 납부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자, 일단 8월 13일날 입력하러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08월 13일. 자, 매입이면서 영세죠. 매입이면서 영세 10, 매입 영세 52번입니다. 52번. 품목 수량 단가는 의미가 없고요. 2천만원의 0. 그리고 항원입니다. 그리고 전자 맞으니까 1번. 붕괴는 3번. 차변 원재료가 아니라 상품이죠. 상품. 금액은 2천만원.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2천만원. 예, 입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입력이 끝나면 꼭 상단과 하단 이 붕괴 내용 누락된 게 있는지 잘못됐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9월 11일 다음과 같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 중 1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달이든 내일이든 돈 안 줬단 말이죠. 전자 세금 계산서고요. 그리고 공급가 3천만원에 부가세 300만원, 외상 미수금 2,970만원, 현금 330만원이네요. 이거 지급했단 말이겠죠. 자, 한번 볼게요. 일단 돈 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매일 부가세 지급하였습니까? 300만원 지급했죠. 얘입니다. 자, 매입이면서 얘가 뭉쳤으니까 불공 사유인가 물어봐야 되겠죠. 자, 원재료는 불공 사유가 아닙니다. 아니요.
증빙 수리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 이렇게 불공이 아니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면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매입 과세 300에 30. 그리고 그랬죠. 리소스. 자, 여기 확인을 제가 안 했는데요. 우리 회사가 다음전자고요. 리소스에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자, 리소스 분계는 3번 하기로 했습니다. 자, 포인트는 대금 중 10%라는 거. 자, 이거 원재료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원재료 3천만원과 부가세 300만원을 구입하고 33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돈 안 준 내용입니다. 자, 핵심 내용입니다. 대금 중 10%는 다른 제시어가 없는 경우 공급가가 아니라 공급 대가의 10%라는 거. 그러니까 공급가의 10%면 300만원이 될 것이며 공급 대가의 10%는 330만원입니다. 따라서 대금 중 10%란 말은 공급 대가의 10%라는 거.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원재료 3천만원 별 문제 없네요. 부가세 얼마? 300만원 아무 문제 없습니다. 10% 33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죠. 잔액은 돈을 못 줬죠.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원재료 재고자산이니까 외상매입금 크게 문제가 없네요. 팀 짜고. 자, 현금 줬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현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었죠. 대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습니다. 외상매입금. 이거 누구한테? 리소스. 그래서 걸 필요 없겠죠. 9번은 3번 4번 9월 11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0911. 자, 유형 매입 과세죠. 51번 공급가 30 뿔뿔에 부가세 300 맞고요. 리소스 전자 맞으니까 1번 분계 3번. 자, 차변 원재료 3천만원에 부가세 300. 예, 차변은 맞게 되어서 나오네요. 대변 4번 현금이죠. 현금 3300불. 그리고 대변 4번 보통 외상매입금이죠. 외상매입금 2970만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차변 원재료 대변 외상매입금 다 맞고요. 예, 금액 입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꼭 확인하고 다음 문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4번 9월 28일 당사가 사용하던 아래와 같은 프린터를 신윤복 B사업자네요. 중고로 판매하고 대금 275만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나누기 1.1 250만원에 얼마? 부가세 25만원. 소요의 미래 카드로 결제받았네요. 카드로 주고받았단 말은 1번 돈 안 주고 안 받았단 말이라며 2번 카드사가 반드시 거래처로 걸린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프린터는 2019년 1월 1일에 400만원 부가세 별도 구입하고 비품으로 감가상각 5년 정액법으로 하며 2019년 결산 시에는 정상적으로 감가상각 된 것이다. 단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단기의 거. 그러면 19년 이 문제는 2020년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정액법 5년분에 취득금가 얼마? 400만원에 잔용가액이 안 나와 있죠. 0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5840 1년에 얼마? 80만원이 감가상각 되겠단 말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팔 때는 뭐 단기 2020년도 거는 감가상각 생각 안 하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됩니까? 80만원이 되겠네요. 왜? 유형자산 처분할 때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이 필요하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구해놨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천천히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팔고 돈을 받는 내용이니까 매출입니다. 부가세를 받았습니까? 받았죠. 부가세 포함이었습니다. 예. 증빙 수리로 무엇을 지급하였습니까? 카드로 결제받았죠. 카드 명세서. 그래서 뭉치면 매출 카과 별 문제 없습니다. 공급가 250에 부가세 25만원. 거래처는 신윤복.
전자는 당연히 아니죠. 붕괴는 3번. 물론 카드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3번으로 하겠어요. 이 내용은 사용하던 비품을 매각하고 돈 받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비품 취득원가 400이었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우리가 구했습니다. 80만원, 을 250만원과 부가세 25만원에 매각하여 70만원 손해보고 대금은 미래카드로 결제받았다. 카드로 결제받았단 말은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단 말이며 대부분 카드사를 거래처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하는 순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1번 8년은 유형자산과 취득원가를 대변 끝에 적습니다. 그래서 비품 400만원. 2번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 제일 끝에 적어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80만원. 3번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뺍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320만원. 장부 금액이 320만원입니다. 4번 네 번째 받는 돈에서 320만원을 빼요. 받는 돈 얼마 받았습니까? 250만원. 그러니까 250만원에서 320만원을 뺍니다. 마이너스 70만원이죠. 그러니까 플러스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마이너스면 유형자산 처분손실. 지금은 유형자산 처분손실 70만원. 마지막으로 돈 받는 내용을 적습니다. 돈은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카드로 받았다. 돈을 못 받았네요. 외상매출금 아니면 미수금. 지금은 무엇이 됩니까? 판 것이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수금이 되며 금액은 얼마 받아야 됩니까? 250만원에 25만원이니까 미수금 27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받았죠? 부가세 예수금 25만원. 팀 짜고요. 비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었네요.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미수금. 이거 심윤복한테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미래카드에 받아야 돼요. 이렇게 카드가 나오면 카드사가 대부분 거래처로 걸린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 9월 28일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매출이면서 카가죠. 매출이면서 카드 과세 17번입니다. 17번 됐고요. 자, 카드 과세인 경우는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나누어집니다. 부가세와. 그래서 2750불 이렇게 하면 나누어주죠. 물론 틀리면 다시 금액을 맞게 입력하면 됩니다. 거래처는 신윤복이었죠. 신윤. 자, 이거 카드사 입력하시면 안 돼요. 신윤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터 했더니 이렇게 파란 막대기가 나타났네요. 그러면 아래쪽에 선택하는 게 있단 말이죠. 선택해 주시고 미래카드에 확인. 붕괴는 3번. 자, 이거 입력하실 때도 잘 하셔야 됩니다. 대변 비품이죠. 비품이고. 자, 얘기 한번 보십시오. 이 금액이 맞지 않죠. 이거 신경 안 쓰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고쳐주셔야 돼요. 자, 뿔뿔. 그리고 차변 3번 감가상각 누계 비품이 212번이니까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213번이 됩니다. 얼마인가요? 800불. 또 차변 죄송합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70만원이죠. 700불. 그리고 차변 3번 미수금이죠. 미수금이 미래카드 반드시 이거 미래카드 걸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미래카드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엔터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이니까 매출, 카과 공급가, 부가세, 신윤복 다 맞고요. 대변, 부가세 예수금 비품 맞으면서 금액도 400만원에 25만원. 감가상각 누계 유형자산 처분 손실 미수금 맞고요. 미래카드 걸려있고 금액 맞네요. 자, 이 유형자산 처분하는 거 기본이지만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5번 마지막입니다. 9월 30일 생산부서 500번대죠. 사용하던 5톤 트럭이네요. 매입세 공제되는 거죠. 승용차가 아니니까. 경유 공급가 8만원에 부가세 8,000원을 넣고 기름 넣었죠. 차 밑에 들어가는 거.
차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차량 유지비가 되겠네요. 법인 명의의 하나카드네요. 카드사가 나왔습니다. 돈 안 줬단 말이고 하나카드사가 거래처로 걸려야 된단 말입니다. 카드 종류 하나카드고요. 그리고 공급가 8만원에 부가세 8,000원 체크됐고요. 누구한테? 강남 주유소한테 넣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돈을 주는 내용이니까 뭐 매입, 부가세 지급했습니까? 8,000원 줬죠? 예, 이렇게 매입이면서 얘가 뭉치게 되면 불공사유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죠. 트럭은 불공사유가 아닙니다. 정빙 서류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카드 명세서. 그래서 카과 이 둘을 뭉치게 되면 매입 카과가 됩니다. 8만원에 8,000원 강남 주유소. 당연히 전자는 아니고요. 붕괴는 3번. 자, 이 내용은 카드 결제가 포인트입니다. 트럭에 주유비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생산 부분 트럭 경유 8만원과 부가세 8,000원을 하나 카드로 결제한 내용이 됩니다. 자, 카드 결제입니다.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다는 내용이 되고요. 대부분 카드사를 거래처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화물차의 수익적 지출은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갔으니까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8만원에 부가세 8,000원. 그리고 돈 안 줬죠.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다음, 빚자가 팀 짜고 비용이 발생되었네요. 차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어디에? 하나카드사죠. 강남 주유소가 아닙니다. 자, 이 내용 입력하러 갑니다. 9월 30일이네요. 자, 매입이면서 카드과세죠. 매입이면서 카드과세 57번. 57. 자, 품목 수량은 필요가 없고요. 공급가 카드인 경우는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틀리면 다시 입력하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강남이었습니다. 강남 주유소. 전자는 아니고. 자, 이렇게 파란 막대기가 꺼졌죠. 하단 선택하는 거 있단 말입니다. 선택해주고 뭐 하나카드 선택하시면 됩니다. 붕괴는 3번. 차변 원재료가 아니죠. 차량 유지비입니다. 그런데 500번대입니다. 522번 차량 유지비 맞고요. 대변 4번 미지급금. 미지급금이죠. 자, 88,000원인데 이게 강남 주유소가 아니라 하나카드가 되겠죠. 하나카드 선택해 주시고, 자, 입력된 거 확인 한번 쭉 해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서 하나카드 잘 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름으로써 매입 매출 전표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입니다. 3-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용사업자인 당사의 202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탭을 입력하시오. 단 1기 예정신고서에 반영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은 24만원이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분 계산하며 불러온 데이터 값은 무시합니다. 자,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먼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겸용사업자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겸용사업자란 하나의 사업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문이 되겠죠. 신문 기사는 면세지만 광고는 과세입니다. 또 약국이죠. 우리 조제약은 면세입니다. 처방전 가져가서 우리가 사는 약은 면세가 되고요. 약사가 약을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약들은 과세가 됩니다. 이래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만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불공사유 보신 적 있죠? 불공사유의 4번째인가 5번째인가 보시면
면세 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불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약국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약국에서 우리가 정수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부가세를 주고 이게 과세만 사용이 되었더라면 매입세액이 공제가 될 텐데 과세도 쓰이고 면세도 쓰였기 때문에 나누어 줘야 된단 말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일정 부분은 공제를 받고 일정 부분은 공제받지 못한다. 그것을 안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안분 계산의 배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안분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눔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하게 되면 안분을 하게 되는데요. 안분을 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 시험과는 지금은 관련이 없지만 내용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하지 않고 공통 매입세액,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겸용사업자가 구입한 과세로 구입한 경우는 안분을 해서 과세에 사용된 부분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리고 면세에 사용된 것은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요. 이 경우에 해당이 되면 다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단 말입니다. 첫 번째,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는 안분하지 않고 전체를 공제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되고요. 두 번째,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다. 세 번째, 재화의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공통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하지 않는다. 요것은 참고로 좀 익혀주시면 이론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무에 관련된 거죠. 자,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내역을 작성하는 게 있고요.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서를 작성하는 게 있고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산이 있고요. 그리고 재계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분은 예정신고 때 하는 거고요. 정산은 확정신고 때 하는 거고 재계산은 확정 이후에 다시 확정신고 기간에 재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말로 보니까 잘 가슴에 와닿지 않죠. 실무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있네요. 눌러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탭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안분 계산 내역이 있고요. 다음에 정산 내역이 있고요. 그리고 재계산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예정신고 때 하는 것이고 이 칸은 확정신고 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거 할 겁니다. 그리고 재계산은 확정신고 이후에 다시 무슨 커다란 변동이 있었을 때 다시 재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예정신고다 100% 여기에 하는 겁니다. 확정신고 때 확정신고한다 그러면 여기 하는 거고요. 재계산한다 확정신고 여기에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구분부터 잘 알아두시고요. 내용을 입력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각 내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작성 대상입니다. 예정신고 기간 때 과세,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과세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예정신고 때 내가 겸용사업자인데 예정신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을 매입했을 때 작성한단 말이 됩니다. 그리고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은 해당 과세기간 과세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과세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정 때는 말 그대로 자, 한번 볼게요. 겸용사업자고 예정 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분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확정 때 되면 이 매출액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비율이. 그때 다시 한번 더 정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계산은
이후 과세 기간에서 기존에 발생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 안분 기준 비율이 5% 이상 차이 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안분할 때 보면 비율이 나오는 예제가 있어요. 요게 15%고 요거는 25%. 이거는 재계산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요. 이 차이가 5% 이상 날 때만 재계산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예정신고 때입니다. 예정신고 기간 때 과세 면세 사업의 공급 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 공통 매입세액을 불공정합니다. 자, 똑같죠. 다른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세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겸용사업자인데, 자, 내가 과세를 70%, 면세를 30%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과세 70%, 면세 30%를 매출했어요. 내가 100만 원이면 이 중에 과세에 사용된 비율 70만 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나머지 30%만큼은 매입세액 공제받지 않는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정산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과세 면세 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 공통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정산합니다. 예정신고 때 했는데 확정신고까지 이 비율이 유지되지는 않겠죠. 다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산한다. 이래 받아들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재계산 내역은 이후 과세 기간에서 기존에 발생한 감가상각이 5% 이상 차이 나는 경우인데요. 이후 과세 기간 해당 과세 면세 사업의 공급 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경감률을 감안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됩니다. 자, 이거 재계산할 때는 체감률이라고 나옵니다. 이 체감률은 건물 및 구축물은 100분의 5이고 나머지 기타 기계장치라든지 차량 운반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100분의 25라는 거. 이거는 꼭 익혀 두셔야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기 예정이고요. 지금은 1기 확정을 신고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관계가 있는 것은 총 공통 매입세액이죠. 이것이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공급가는 매입에서는 공급가는 의미가 없죠. 세액입니다. 1기 예정 때 60만원, 1기 확정 때 140만원,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200만원. 이 200만원에 대해서 안분을 하겠단 말입니다. 과세대 면세 비율로 하겠단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볼게요. 1기 과세 매출이 600. 지금 과세 매출에 세금 필요가 없죠. 비율만 따지면 되니까 이게 얼마? 2000. 그러면 1기 과세 매출액은 총 얼마가 되나요? 2600이 되고, 그리고 1기 면세입니다. 면세 400, 면세 800. 이거는 얼마? 1200이 되며 총 공급가는 요게 얼마입니까? 600에서 400 하니까 1000만원. 그리고 이거는 총 얼마? 280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이 내용만 잘 아시면 입력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1기 확정이었죠. 04월부터 06월까지. 자, 이런 것이 나왔고요. 문제에서 알려도 줬죠. 지금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이걸 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에서 또 1기 확정이었잖아요. 예정이었으면 이거 있을 텐데 확정이니까 이것 이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재계산 또는 문제에 15%, 25%, 45% 비율이 나오면 세 번째 게 될 겁니다. 지금은 가운데 거 정산할 겁니다. 자, 여기서 공급가액 기준이 되겠죠. 됐고요. 자, 아니요. 불러올 필요 없습니다. 자, 구분입니다. 구분은 의미가 없으니까 F2 한번 해볼까요? 아무것도 없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총 공통 매입세액이란 뜻, 총 공급가액, 면세 공급가액, 이것을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자, 총 공통 매입세액이잖아요. 자, 우리가 받은 자료 중에서 매입세액은 이것과 이것밖에 없습니다. 200만원이 안분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공통 매입세액은 200만원. 크게 어렵지 않죠. 두 번째입니다. 총 공급가액이잖아요. 공급가란 말은 팔았단 말이고 전체니까 과세, 면세 다 더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1기 예정에서는 과세, 면세 합해서 얼마입니까? 1000만원. 1기 확정에서는 2800만원.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총 공급가액은 3800만원이 되겠네요. 입력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38불불. 다음 면세 공급가액이네요. 면세. 그러니까 1기 확정까지 면세입니다. 자, 면세는 얼마입니까? 400. 면세는 확정 때 800. 합하면 얼마? 1200. 그래서 1, 2 불불 하면은 총 3800만원치를 팔았는데 그 중에서 1200만원이 면세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면세 비율이 구해지고요. 그리고 200만원에 이만큼이 되겠죠. 이만큼은 뭐 공제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즉 200만원 중에서 63만 1000원 정도는 매입세 공제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1기 예정 때 우리가 불공제 받은 거 있었죠. 얼마였습니까? 안분할 때 24만원이 있었다고 여기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1기 예정 때 받지 못한 거 240불 하면은 이번 확정 신고에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39만 1587원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1기 때 공제받은 게 없었더라면 63만 1578원 다 공제받지 못할 텐데 1기 때 예정 신고하면서 일단 안분을 좀 해서 24만원을 공제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총 공제받지 못할 63만원에서 빼서 이만큼을 공제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겸용사업자의 뜻을 아시고요. 이 총 공통 매입세액이죠. 문제 매입세액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총 공급가액이니까 1기 예정과 1기 확정 때의 과세 플러스 면세 금액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도 마찬가지입니다. 1기 예정과 1기 확정의 면세 금액을 합하시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고요. 자동으로 계산해 주고 자, 이거는 1기 예정 때 공제받지 못했던 그 내용 문제 또 나와 있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게 별게 아닌데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다. 저장할까요? 예. 자,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되겠죠. 이 내용, 이 내용을 아니죠.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번 하시고 문제, 실무 문제를 적용시키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과거의 기출문제 중에 이게 출제된 적도 있고요. 이게 출제된 적도 있고 이게 나와 있는데요. 요게 놓으면 잘 틀립니다. 회차는 몇 회차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95회 때는 나왔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죠. 나왔기 때문에 다른 회차 때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익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2번입니다.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2020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죠.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 서류와 과세 명세 표준 작성은 생략하며 불러오는 데이터 값은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 7점짜리죠. 부분 점수가 있단 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공짜 문제죠. 거의 공짜성에 가까운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고 항상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이하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풀이할 때 첫 번째 자료가 있으면 매출 자료를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두 번째 매입 자료를 빠짐없이 입력하여 해요. 세 번째 기타 자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아서 가산세가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없으면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가산세를 또 어려워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가산세 항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산세를 입력하는데요. 자, 우리가 입력하는 가산세 중에 71번 신고 불성실과 73번 납부지연만 납부세액입니다. 납부세액이란 말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거죠. 납부세액을 입력하고 나머지는 다 공급가를 입력합니다. 일단 메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익이 확정이죠. 부가세 신고서에서 자, 이익이 확정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매출 자료 그대로 입력하고 매입 자료 그대로 입력하고 나머지 기타사항 입력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없고요. 여기 보면 가산세 있죠? 여기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여기서 힘들어 하시는데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여기에 금액을 입력하고 여기에 가산세를 입력하는데요. 이 칸들 중에서 납부세액을 우리가 쓰는 것들 중에서 납부세액을 입력한다는 이 칸과 그리고 73번 이 칸이죠. 이 두 개만 납부세액이고요. 나머지는 다들 공급가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왼쪽 칸은 또 다 맞추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구획을 짓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이에요. 71번과 73번 납부지연만 납부세액을 입력하고 나머지는 다 공급가를 입력한다는 거. 그래서 어떤 때는 공급가, 어떨 때는 세, 막 이것을 각 칸별로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든 거예요. 아, 여기에 보니까 여기서 어디에 이 중에서 71번 신고 불성실과 그리고 납부지연 이 두 가지만 납부세액이고 나머지는 공급가를 입력하구나 하면 혼돈되지 않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웬만한 것들은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다 보면 감면율이 나와요. 감면율은 화면 우측 상단의 작성법 켜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면율을 위한다고 고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고민하지 마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작성법 켜기라고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 자, 여기에 한번 볼게요. 제가 71번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감면율 몇 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지.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다. 물론 외워주시면 땡큐죠. 땡큐고 굳이 그럴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용하면 할 때 감면율이 기억 안 날 때는 작성법 켜기 지금은 가리기지만 우리가 눌러서 그래요. 작성법 켜기 눌리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시면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힌트가 있죠. 다들 예정신고든가요? 확정신고든가요? 아마 보시면 94회네요. 84회까지 한번 보세요. 거의가 10개 중에 9개 아니면 20개 중에 19개가 확정신고 하는 겁니다. 예정신고가 아니에요. 예정신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감면율은 대부분 75%고요. 25%만 납부한다라는 거 힌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팁이 될 수 있겠죠. 알아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감면율은 모르시겠거든. 했다 모르겠다 25% 하면은 거의 맞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감면율도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나요? 그렇죠. 다음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원 62번 지연발급란에 공급가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본대는 종이세금계산서는 미발급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64번이 되는데요.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왜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1%의 가산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62번란 지연발급에 입력하면 가산세 1%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 가산세를 다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외워주시면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땡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왜 외우시려고 노력하시는지 이해는 잘 못하겠어요. 외우시는 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본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굳이 그거 외우려고 다른 것까지 놓쳐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 즉 발버둥 칠 필요 없다.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자, 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저도 항상 매입, 매출, 매입, 기타 자료 입력하고 가산세 체크해 뒀다가 마지막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출 자료부터 한번 볼게요.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출 3억에 3천이네요. 자, 요거부터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자, 요거는 X 할게요. 귀찮네요. 3억에 300 뿔뿔에 3천만원 자동으로 됐고요. 금액이 정확한지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회계 세무 하시는 분은 내 눈만 믿으셔야 됩니다. 되었고요. 이중 지연 발급 가산세 있죠. 지연 발급분으로 공급가액 2천만원, 부가세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거는 가산세 부분이니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다 입력하고 나중에 생각한다 그랬죠. 넘어갑니다. 체크해 놓을게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과세 매출액 6천만원에 600만원이네요. 자, 신용카드 찾으시면 되겠죠. 3번 칸이 되겠네요. 6천에 600입니다. 그래서 3번 란 찍고 60 뿔뿔 600 자동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정규 정빙 미발급 과세 매출. 정규 정빙 미발급하면 가산세가 있는데요. 공급가 440에 부가세 4만원. 소비자와의 거래며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님. 이거 가산세 없습니다. 개인 소비자에게는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죠. 그래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거 400에 40. 4번이죠. 정규 영수증 외 여기에 40에 4만원, 400불에 4만원. 예, 됐고요. 다음 국내 영세율 매출액이네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단 말이죠. 5천만원에 1번과 별개네요. 그러면 영세인데도 뭐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되겠죠. 여기에 얼마? 5천만원. 그리고 직수출이네요. 영세와 직수출은 다르죠. 1억 아래쪽에 있죠. 자, 기타가 1억입니다. 자, 별 문제 없고요. 자, 마지막이네요. 매출 2019년 2기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던 외상 매출금 2,200만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50%를 회수했네요. 자, 그러면 얼마 돌려받았단 말입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원을 돌려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1,100만원 중에서 이 100만원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되겠죠? 납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손세액 가감 있죠? 자, 여기에 얼마? 100만원.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는 생각해야 됩니다. 대손세액 가감했어요. 선생님, 어떨 때는 지금처럼 플러스 금액을 100만원을 입력하고요. 어떨 때는 마이너스 100만원을 입력하는데요. 이 어떨 때가 어떨 때입니까? 아주 간단하죠. 지금처럼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는 플러스 금액이 돼야 되겠죠. 즉 세액 전체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공제받을 때 왜 대손세액 공제가 발생했잖아요. 대손세액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때는 당연히 공제를 받으니까 납부해야 될 세액, 즉 과세 표준에서 빼야 되겠죠. 그때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즉 내가 부가세를 더 내야 되는가, 작게 내야 되는가. 더 내야 될 때는 플러스 금액, 작게 내야 될 때는 마이너스 금액을 입력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매입자료 입력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3억에 3천만원. 자, 상기금액 중 공급가액 2천만원에 대해서 부가세 200만원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임.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일단 이거 일반 매입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두 번째, 이 내용은 무엇이 되나요? 불공이죠. 3억 중에서 2천만원은 불공입니다. 불공은 따로 또 입력을 해 줘야 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자, 일단 1번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매입이니까 파란색이 되며 일반 매입이 되겠죠. 여기에 얼마? 3억 300 뿔뿔에. 자, 매입은 영세가 있기 때문에 매입에서는 그게 면세가 있기 때문에
요거 입력하지 않죠.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3천만원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확인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중에서 얼마? 2천만원은 불공이었잖아요. 이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입력을 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16번이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에 찍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얼마? 2천에 200인데요. 2천을 쳐도 입력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어디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몇 번? 50번에 입력하면 되겠네요. 50번 란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2천만원에 얼마? 이뿔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왼쪽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되었고요. 그리고 사업용 카드 과세 일반 매입이네요. 2천만원에 200만원.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아무 때나 한번 찍어 주시고, 자, 신용카드는 여기에 없죠.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수령 합계표에 일반 매입 41번 란이 되네요. 여기에 2천만원이죠. 20뿔뿔에 얼마? 2뿔뿔. 엔터. 자, 그리고 마지막 기타 자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2기 예정 신고 당시 미환급세액이 300만원이 있네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에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 300만원이 되겠네요. 요거 칸을 또 잘 보셔야 됩니다. 미환급세, 여기 있네요. 21번 란 맞죠? 여기에 3뿔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여기 보니까 가산세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렇게 가산세를 입력하지 않고 이 내용만 정확하게 입력하셨다 하더라도 7점짜리니까 최하 6점은 받았습니다. 아니요, 최하 5점 이상은 받았습니다. 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짜 문제죠. 그리고 이 중에 보면 지연 발급분이잖아요. 가산세. 왜? 전 세금 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를 내죠. 지연 가산세 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찍고, 자, 찾으시면 돼요. 세금 계산서. 여기는 지연 발급이고 여기는 지연 수치고 미발급, 이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연 발급이 얼마였나요? 2천만원. 2천만원 하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이 칸은 공급가액을 입력할 때도 있고 세액을 입력할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세액을 입력하는 것은, 납부세액을 입력하는 것은 71번과 73번만이 그랬다 그랬죠. 나머지는 다 공급가예요. 그러니까 62번 날은 공급가 얼마? 20뿔뿔. 짱! 가산세도 자동으로 구해지네요. 예, 맞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구해져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오실 때 저장할까요? 당연히 저장해야 되겠죠. 아니요 하면 헛방 아닙니까? 다 지워지니까. 예, 당연히 이런 건 예해야 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부가세 신고서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